안녕하십니까. 정운찬의 동반성장 이야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저는 진행을 맡은 유명종입니다. 오늘도 우리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님 모시고 정운찬의 제3정치 비전 99%도 함께 잘 사는 나라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정운찬 이사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주말에? 네, 잘 지냈습니다. 아주 바빴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 은퇴하신 다음에 더 바쁘시다 뭐 이런 생각이 드시네요. 글쎄요, 뭐 그때는 그냥 한 가지 일만 했으니까 네. 별로 안 바빠 보일지 모르지만 지금 네. 이것저것 막 하니까는 네. 시간은 네. 비슷하게 쓰는지 모르지만 네. 이것저것 막 하니까는 굉장히 바빠 보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셨군요. 어떻게 주말에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네. 글쎄 주말이라 그럴까 지난 목요일에는 그 연세대학교 총장하시던 정창영 예. 선생님이 주도하는 게 있습니다. 북한에 우유를 비롯해서 약품 같은 거 보내주는 네. 운동이 있어요. 참 좋은 운동. 네, 그 모임에 이사회인지 운영위원인지 잘 모르지만 뭐라 그래서 거기 가서 네. 어떤 방송에서 나오신 분이 네. 북한의 한류 네. 이런 제목으로 그 동영상을 보여주시면서 북한의 한류. 네, 말씀을 나눴어요. 그래서 네. 참 재미있었습니다. 어. 뭐 예를 들어서 김정은이 네. 이렇게 폐쇄적인 사람이 아니고 상당히 개방적일 거다 네. 이런 예측도 해가면서 저 말씀해서 재미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또 어디를 갔나 금요일에는 서울대학교 정년 퇴임식에 갔었어요. 네. 네. 제가 총장할 때 부총장했던 네. 이호인 교수가 네. 이번 정년 퇴임입니다. 네. 근데 총장할 때 저보다 훨씬 더 열심히 일을 많이 하셔서 네. 제가 비교적 편히 총장을 할 수 있게 해주셨기 때문에 네. 아마 총장 출신으로 정년 퇴임식에 온 사람 별로 없었다고 그래서 또 지금 오현천 총장이 여러 사람 앞에서 그걸 말씀하면서 한번 환영하라고 그러고 박수도 받고 그렇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그다음에 뭐 천안에 가서 천안에. 예. 저 동반성장 충청연대 예. 주최로 그 특강이 있었어요. 제가 동반성장 충청연대. 네, 그래서 예. 동반성장에 관한 예. 강의를 했습니다. 동반성장이란 무엇인가? 네. 동반성장 왜 필요한가? 네. 지금까지 잘 되고 있는가? 예. 앞으로 잘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이런 네. 특강을 저 했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그 동반성장 그 연대는 보니까 기사에도 보니까 이렇게 거기에서 뭐 어떤 제3정치의 세력화가 필요하다 뭐 이런 말씀도 좀 하신 것 같은데 그 어떤 관계가 있으신가요? 저는 지난 주초에도 네. 어떤 분이 물어봐서 그랬고 예. 또 천안 모임에서 어떤 기자가 또 물어봐서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만 지금 일반 국민들이 기성 정치권에 대해서 저 만족 못하고 있지 않나. 그렇다면은 제3 세력이라고 하는 또 제3 정치권 이런 것들을 국민이 원하고 있다면은 네. 그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제3 세력을 구축해야 되지 않냐. 거기까지 말씀했어요. 그랬더니 자꾸 기자들은 유도해갖고 네. 그럼 제3 정당 만든다는 겁니까? 그래서 네. 제3 지대의 구축이 굉장히 필요한데 네. 나중에 하다가 보면 정당으로 발전할 수도 있고 또 정치라고 하는 건 정당이 필요하니까 네. 저 정당으로 발전하는 것이 바람직은 하겠으나 현재로서 무슨 정당을 만들 저 준비는 별로 안 돼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저 언론들 항상 앞서가잖아요. 제3 세력이 필요하다 했더니 제3 정당 창당 추진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언론이 너무 앞서간다는 생각도 했고 내가 그 정치적 표현력이라 그럴까 네. 정치적 수사가 좀 부족하구나 하는 반성도 해봤습니다. 네. 뭐 워낙에 또 진솔하게 말씀하시는 편이시라서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데 거기까지만 얘기하면 좋을 걸. 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상상을 해갖고 기사를 쓰는 걸 보고 그렇죠. 그러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언론이 항상 길을 열죠. 예. 근데 지난주에는 또 사실 우울한 소식들도 좀 많아서요. 그 태풍 볼라벤과 덴빈에 의해서 사실 피해 입은 그 농어촌 그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좀 위로의 말씀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 빨리 재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선
어렵지만 스스로 노력도 좀 하셔야겠으나 정부가 예. 정말 특별히 배려를 해줘야 되고 네. 정부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심적으로나 네. 또는 직접 몸으로 예. 가서 좀 도울 필요가 있지 않냐 이렇게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아동 성폭력 사건이 좀 크게 네. 부각이 돼서 그건 아주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태풍이야 뭐 자연현상 때문에 나온 네. 그 어려움이고 네. 그 어려움을 정말 빨리 극복해야 되고 또 전 빠른 시일 내에 극복할 수 있을 것을 믿고 있습니다만 네. 이 어린이 성폭력뿐이 아니라 묻지마 살인 네.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네. 그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커다란 원인은 양극화가 아닌가. 네. 양극화로 인해서 그 경제적으로 두 그룹으로 나눠져 있는 네.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 정치적으로 다 네. 나뉘어져 있는 것입니다. 네. 양극화라고 하는 건 균형과 머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한 사회가 균형과 조화를 잃게 되면 사회 유지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 묻지마 살인이라든지 아동 성범죄 이런 것들이 하나의 그 사회의 부조화, 네. 여러 가지 의미에서 부조화가 현실로 나타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별 생각을 다 해봤어요. 뭐 역사적으로 큰 변화가 네. 일어난 거는 사실 그 양극화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예. 이 부마 사태 예를 들어서 네. 79년에 있었던 예. 부마 사태도 직접적으로는 부가가치세 때문에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상인들이 불만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네. 그 이면에는 그 경제 성장 과정에서 빈부격차가 심해져서 네. 나온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예. 벌써 70년대 후반부터 그런 이 일들이 계속 터져 나온 거죠. 그렇습니다. 네. 또 작년에 외국 일이긴 합니다만 북아프리카나 중동에서 이른바 제스민 혁명이 나타난 것도 네. 사회가 양극화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던 겁니다. 네. 밥 먹을 거 있으면 민주화도 좋지만 그렇게 커다란 혁명이 나타나기 힘들었을 네. 텐데 사회 양극화 때문에 나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들은 그 근본적인 원인, 즉 양극화의 해소로 풀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양극화가 그러니까 지역 공동체도 무너뜨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웃 간의 관계도 많이 무너뜨리고 그런 일을 초래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이번에 그러니까 결국은 그 성폭력 문제도 이웃에 의해서 막 벌어지다 보니까 참 이게 세상에 믿을 사람이 없어지고 좀 민심이 팍팍해지는 게 아닌가. 그렇습니다. 생각이 우리 듭니다. 저 역사를 보면은 향약이라든지 예. 두레라든지 예. 그래서 좀 경제적으로 잘 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공동체적 가치를 네. 중시 여기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위기에 처할 때마다 또 공동체적 가치가 예. 다시 발휘되기도 하고 했긴 했어요. 네. 한 10여 년 전에 IMF로부터 구제금융 받았을 때도 네. 금모기 운동하는 예. 것이 하나의 공동체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하나의 표현이었다고 생각이 네. 듭니다만 지금 어떤 계기를 통해서 이 양극화를 해소하고 또 공동체적 가치를 다시 소생시킬지 걱정이 네. 됩니다만 하여튼 우리 같이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사실 뭐 이 양극화 해소에 또 가장 중요한 솔루션으로 동반성장을 기치해 내것이고 또 이것의 전도사가 되시겠다 이렇게 표명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요. 네, 뭐 전도사 그러니까 너무 종교적 냄새가 난다고 포교사도 좋습니다. 네. 일단 이 동반성장 이야기를 계속 진행해 나갈 텐데요. 또 이제 최근에 이제 이제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의 광폭 행보가 많이 또 주목받더라고요. 기성 정치권 인사로는 최근에 대통령도 만나서 어저께 만나서 이렇게 대담도 하시고 이런 행보 보시면서 좀 어떤 생각이 좀 드십니까? 예, 전 뭐 안 가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전직 대통령이나 전직 대통령 그 영부인들 예. 만나 뵙는 건 굉장히 좋고 노동 현장도 가고 네. 뭐 현직 대통령 만나서 국가 현안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는 건 굉장히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일반 국민들은 정말 진정성 진정성이 있는 있나? 것인지에 예.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쌍용 자동차 문제 네. 지금 한 3년 끌었죠. 예. 3년 더 끌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그렇죠. 드는데 네. 그 문제를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 그것 때문에
한 20명 이상이 예. 죽었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러면 쌍용자동차 현장 방문 갖고 난대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을 해야 되고 네. 그 노력은 결국은 쌍용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 사회의 안정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예. 우리 박 대표께서 네. 무언의원의 압력을 좀 네. 넣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용산 사태도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 용산 사태도 제가 뭐 청와대도 시청도 총리실도 나서서 반대를 하는데 예. 이건 가야 된다 갔어요. 제가 가서 직접 현장에 가셨었죠? 예, 네. 가서 사과하고 대화도 했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죠. 그때 좀 힘드시지 않았습니까? 그럼요. 우리 사회가 지금 이른바 공리주의라 그럴까 아주 다수의 행복을 꾀하면 된다 하지만 아주 소수의 어려운 사람들 사정도 네.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네. 용산 참사를 가져온 용산 개발 계획 같은 거는 사실 다수의 이로움을 생각했지 아주 소수의 네. 어려움을 생각하지 않은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직도 그 용산 참사 이후에 뭐 구속됐던 사람들이 계속 그 구속 상태에 있는 것 같은데 네. 겉으로는 문제가 많이 해결됐어요 당시에 네. 그 2009년 말이죠. 예. 2009년 말에 우리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서 좀 해결은 어느 정도 됐지만 네. 이제 그 문제도 근본적으로 좀 해결했으면 좋겠고 네. 그것도 역시 정치 지도자들이 네. 뭐 이 문제는 이제 좀 해결하자 해가지고서 정부의 유언 무언의 압력도 넣고 네.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진정성의 문제지 네. 그냥 한두 번 어려운데 방문해가 문제가 풀릴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또 뭐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을 외치지만 사실상 그 과연 새누리당 후보와 그쪽 캠프에 있는 분들이 그런 의지가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또 의혹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죠. 아니 그러면 작년에 제가 초과이익 공유제를 발표했더니 예. 여당의 대표란 분이 예. 급진 좌파적 사고라고 그래갖고 아주 깜짝 놀랐어요. 아. 제가 어떻게 급진 좌파적 사고를 할 사람으로 보입니까? 그런 걸 보고 여당 대표. 예, 네. 동반선장 당시로서는 한나라당이죠. 예. 예, 아니 한나라당. 네, 예. 한나라당이 예. 저희 개혁 의지가 많지 않구나 그런 네.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뭐 박근혜 후보도 어떻게 보면은 뭐 말로는 경제민주화를 외치지만 사실상 대기업이나 이런 동반형장에 별 의지가 없지 않나 생각도 드는데요. 어떠십니까? 뭐 제가 직접 같이 얘기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예. 그 과거에 살아온 모습을 보면은 네.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대강 보이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역시 새누리당의 많은 분들 또 우리 또 박근혜 후보께서도 예. 과거에 경제민주화는 별로 얘기를 안 하다가 네. 선거 때가 오니까 지금 경제민주화를 외치시는데 네. 앞으로 그 경제민주화에 대한 확실한 이해를 하고 네. 또 거기에 대한 의지를 갖고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사실은 이제 요새 민주당 경선이 이제 한 절반 정도 진행이 됐는데 이제 문재인 후보가 독주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그 내부에서 뭐 투닥투닥하고 굉장히 시끄럽더라고요. 민주당 경선도. 그러니까 이 민주당이 과연 이 정말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대항마로서 그쪽 후보가 정말 이 뭐 정권 교체에 이룰 수 있을지 좀 의구심을 갖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네. 예, 이게 사실 지금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좀 깨끗했으면 좋겠다. 네. 부정부패 좀 없었으면 좋겠다는 건데 여당을 보나 야당을 보나 공천 헌금이라고 그러나요? 네. 어떤 사람은 공천 헌금이라고 하면 너무 점잖은 표현이고 공천 뇌물이라고 그러대요. 네, 공천 뇌물. 네. 이 공천 헌금이건 공천 뇌물이건 그렇죠? 그것이 네, 지금 사실상 광범위하게 뇌물이죠. 예. 퍼져 있는 걸 보면 여나 야나 마찬가지로 네. 앞으로 국민들이 원하는 부정부패를 좀 일소하고 네. 깨끗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네. 크게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 네. 사실은 싸이의 강남 스타일 그거 좀 들어보셨나요? 어떻게 예, 제가 싸이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아, 그러십니까? 주례를 써줬어요. 싸이의 주례를 쓰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뭐 굉장히 개인적으로도 좀 아시겠네요. 네, 뭐 집안끼리 알아서 주례를. 아, 그러셨군요. 네. 강남 스타일을 보시면 어떠십니까? 보시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기존에 이 아주 공식적인 네. 또 형식적인 스타일을 네. 떠나서 네. 뭐
영어로 하면 인포멀하게 네. 그 자기가 이룬 거를 갖다가 네. 뭐 예를 들어서 유튜브를 통해서 그렇죠. 세상에 알리고 네. 하는 것이 참 참신해 보입니다. 사실 뭐 저희도 이렇게 뉴미디어 환경에서 방송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이사장님의 방송 스타일도 일종의 강남 스타일 비슷하게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이렇게 적응해 나가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위키트리 스타일인가 보죠. 그렇습니다. 위키트리 스타일.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좀 이제 기성 정치권도 좀 이런 변화하는 글로벌한 추세에 좀 대응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이사장님의 또 계속적인 활약이 또 전 기대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뭐 저한테 뭘 크게 기대하시겠습니까? 예, 사실 이제 그 지난번 말씀을 좀 더 이어서 해보자면은 그 재벌과 관료의 장벽이 사실 너무 높아가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이렇게 수사적으로 끝나게 될 경우가 많지 않느냐.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걸 조금 더 강력하게 이걸 구현하려면 현실화 시키려면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이 이제 일종의 정운찬 솔루션이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를 제가 좀 들은 바가 있는데 어떠십니까? 그때 그 동반원장의 약간 장벽이라고 해요. 재벌의 장학생, 뭐 관료들의 일종의 그 재벌의 약간 네트워크된 그런 고위 관료들 문제 말씀하셨었는데요. 그 문제부터 좀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때 뭐 저 재벌도 그렇고 또 이 관료도 그렇고 네. 저 동반 성장에 별 도움이 안 됩니다. 재벌은 이 동반 성장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은 뭐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하나 분명한 것은 큰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작은 사람이 있어야 자기가 큰 거예요. 또 작은 사람이 잘 돼야 자기도 잘 됩니다. 동생이 잘 돼야 형도 잘 되는 건데 형만 잘 되고 동생이 뭐 헤매고 있으면 그게 좋은 가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좀 잘 명심해야 되는데 아직도 이른바 교체되지 않는 권력이라고 불리는 재벌은 그럼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국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워렌 버핏이라든지 빌 게이츠라는 사람들이 나와갖고 자기들이 지금까지 돈을 많이 벌게 해준 사회 제도가 계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돼야 계속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서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양극화로 인한 불만 세력이 그 불만을 크게 표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여러 가지 기부 행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아직도 그리고 또 사실 자크 아탈리라고 하는 미래학자가 얘기했듯이 21세기는 이기적 이타주의, 합리적 이타주의라고 그랬습니다. 과거에는 누가 돈을 얼마를 어떻게 버는지 또 번 돈을 어떻게 쓰는지 잘 몰랐지만 지금은 이제 IT 시대 또는 IT가 발달한 현재는 누가 돈을 어떻게 버는지 또 어떻게 쓰는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사회에 대해서 봉사하지 않으면은 그 저항이 많이 있을 것이므로 사회에 대해서 봉사도 하고 기부도 하는 합리적 이타주의 또는 이기적 이타주의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정신을 잘 못 차리고 있어요. 그래서 재벌들이 좀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다. 첫째 번이고 두 번째는 관료들 문제인데 관료는 뭐 영혼이 없는 동물이라고 하는 말도 있긴 있지만 그건 사실은 아주 훌륭한 지도자가 나왔을 때 그 훌륭한 지도자를 잘 따르면은 뭐 영혼이 없이 그냥 따르면 되는 건데 그 아무래도 자기 선호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지도자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자 할 때 그게 잘 안 맞으면 뭐 복지부동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표현도 있으나 잘 안 챙겨요. 사보타주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때 정치 지도자가 정말 확실한 그 정책 이념과 의지 이런 것이 있어갖고 관료들을 리드해야 되는 겁니다. 이 관료 문제는 관료 자신도 좀 더 애국심을 갖고 따라와야 된다는 생각도 들지만 정치 지도자의 정책 이념, 정책 의지, 정책 능력이 아주 중요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사실은 이제 그 사회가 전체적으로 대한민국 사회가 어느 정도 굉장히 이렇게 일종의 강소 국가로서 갖춰진 사회다 보니까 어떤 공무원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갖춰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안에 구성원들 가운데 기성 정치권에 있는 인사들처럼 약간 이렇게 기존의 권력들
잡기 위해서 일종의 권력 획득에 의해서 합종 연행하고 뭐 일종의 뭐 아까 공천 헌금이라든지 이런 거 수수하고 또 대기업 봐주기 하고 뭐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 그러니까 결국은 기성 정치권에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이유들은 사실은 어떤 정당 정치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지금 그 권력을 갖고 있는 분들의 문제가 아니냐. 또 그 관료들도 모든 공무원들이 다 문제가 아니라 일부 그 고위급 관료들이 또 그런 정치권과 연계되고 또 재벌과 연계된 그런 분들의 문제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현 정치권이나 고위 관료들이 네. 그 국민 여론을 네. 잘 파악해서 그걸 좀 대변해야 되는데 네.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른바 안철수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현 정치 세력에 대한 실망의 다른 표현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정치는 물론 이제 정당인들이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 그 정당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그 동일한 정책 이념을 가진 사람들이 정권 획득을 목적으로 하고 여론을 대변하는 정책을 세우는 게 정당이라고 네. 생각이 드는데 예. 현재 한국의 정당은 정체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동일한 정책이 뭔지 비전이 뭔지 뭐 좌에서 우까지 정책 이념을 다양하게 네. 가진 집단입니다. 그래서 네. 정책 일관성이 있을 수가 네. 없는데 이런 거 한번 보세요. 지금 아무래도 이제 여당이니까 야당보다 비판하기 좋아서 여당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를 놓고 네. 아주 중요한 사람이 나 경제민주화가 뭔지 모르겠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경제민주화 안 하면 망한다 그러고 그것도 모르냐 그러고 하는 같은 당내에서. 네. 네. 그 첨예한 대립이 언론에 보도되지 않습니까? 네. 그뿐이 아니에요. 또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정책이 많이 바뀝니다. 예를 들자면 최근 한 1년 동안에 저 복지 정책에 관한 한 네. 새누리당은 구민주당으로 돼버렸고 네. 구민주당은 진보당처럼 돼버렸고 진보당은 구사회주의처럼 네. 돼버린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네. 뭐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양극화 세계에서 복지 정책을 쓰는 건 뭐 너무나 당연하긴 하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감당할 수 없는 그 정책을 막 내놓는 것 같아서 안타깝는데 과거 아니 저게 저 새누리당인가 네. 하는 의심이 들 정도로 민주당 쪽으로 돼버리고 민주당은 진보당 쪽으로 돼버리고 그랬다는 말씀. 자기 정체성, 자기의 어떤 일종의 그 정치적인 방향성이나 정체성이 있어야 되는데 뭐 일종의 대중이 원하면 막 바꾸는 일종의 네. 그런 걸 포퓰리즘이라고 하지 예, 않겠습니까? 예. 예. 그리고 이 기존 정치권에 또 그 희망이 없다, 또 좀 사람들이 실망하는 이유는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의 대통령들이 예. 공약을 너무 빌공짜 공약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예를 들자면 노무현 대통령은 네. 나는 그 재벌을 개혁한 최초의 대통령이라고 대통령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재벌 개혁을. 알고 보면 노무현 정부야말로 이 삼성 공화국이다, 재벌 공화국이다 네. 이렇게 됐다고 평가받을 정도로 삼성이 혜택을 많이 받다고 하죠. 예, 네. 그 대통령의 약속이 전혀 지켜지지 않았고 네. 또 이명박 정부에서도 747 공약으로 모든 국민을 잘 살게 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747이 뭐죠? 7% 성장해서 4만 불. 1인당 소득을 4만 달러로 만들고 그것은 세계 7위가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그것도 뭐 지금 물거품이 돼버리지 않았습니까? 뭐 지금 아직도 2만 불 뭐 예. 겨우. 대통령이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허황된 그 공약을 내세우고 그것이 저 빌공짜 공약으로 그 귀결되는 걸 보고 국민들이 그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저 헛공약을 많이 냈구나 네. 해가지고 정치에 대한 실망을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네. 이거는 뭐 그 원인을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 원인이 저는 세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는데 정책 이념, 정책 의지, 네. 그다음에 정책 능력으로 나눠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예를 들자면 정책 이념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정책 이념이 노무현 정부 때의 청와대 참모들이나 네. 이명박 정부 때의 청와대 참모들이 시대의 흐름을 잘 못 읽었어요. 그러니까 저쪽 서구라파에서 하는 신자유주의를 그대로 받아들였는데 우리는 사실 그거는 좀 다르게 뭐 예를 들자면 케인스주의 같은 것이 필요했는데 네. 그거를 좀 반영하지 못했다. 네. 정책 이념이 올바른 방향을 가지 못했다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정책 의지와 관련해서 제가 사실 이 정부에 들어갈 때 저 대통령께서 뭐 정 총장 서민 출신이라면서요. 나도 서민 출신입니다. 같이 서민을 위해서 일합시다 이렇게 해서
애들 말로 뿅 가서 그 말을 이제 또 곧이곧대로 또 네. 들으신 거죠? 네. 그런데 아니 뭐 그때 대통령이 거짓말 하셨겠습니까만서도 그 참여정부나 이명박 정부나 다 예. 서민 경제를 주장을 했지만 네. 결국은 이 서민 경제를 주장만 했죠. 강력히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부족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정치의 문제가 사실 말은 그렇게 하시는데 실제로 그게 구현이 안 되는 게 문제가 예, 아닌가 그리고 생각이 이거는 들어요. 경제 관료들의 책임이 네. 상당히 큽니다. 이분들이 너무 시장 자유주의에 경도되어 있습니다. 한 지난 30년 동안 그 전에는 너무 또 시장하고는 거리가 먼 저 사고를 하다가 네. 한 80년대서부터 지난 한 30년간은 너무 시장주의적인 사고를 해갖고 네. 저 서민을 위한다는 경제 이게 안 맞는 거예요. 네. 시장에 맡기면 됐지 무슨 서민은 서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관료들이 아주 많아서 답답했었는데 네. 하나 더 보태서 얘기하자면은 그 정치권이 정책 능력이 관료를 압도하지 못해요. 이렇게 어떤 이제 정책을 쓰게 되면 그 효과가 금방 안 나타나거든요. 네. 금방 안 나타나면 그냥 언론에서 막 비판하고 경제 관료들도 그 언론을 따라서 막 춤을 추면서 그 정치권에다가 이거 안 됩니다 하고 막 하는 것이지. 그때 정치권이 대통령이나 고위 저 정치인이나 또는 고위 관료들이 예. 아니다 예. 이 방향으로 가야 된다 네.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어갖고 추진해야 되는데 네. 거기 밀려요. 그러니까 이 정책 능력에서도 밀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네. 이념이나 의지나 그 능력이 중요한데 그런 것이 저 부족하니까 네. 정치권에 대해서 국민들이 실망을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아까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경제 민주화를 외친다고 해서 경제 민주화가 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경제 민주화를 할 아까 말씀드렸던 뭐 의지라든지 능력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런 것들이 좀 약하지 않느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사장님께서 이제 그 일종의 동반 성장을 하나의 정책 이념으로 내것이고 이걸로 이제 대한민국에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동반 성장이야말로 예. 그냥 정말 넓은 의미의 음. 동반 성장입니다. 그냥 경제적으로 빈부간 대중소기업 간만이 아니라 네. 사회적으로도 지역 간, 도농 간, 네. 무슨 뭐 수도권, 비수도권 간, 심지어 남녀 간, 네. 또이 나라를 넘어 남북 간, 동북아에서의 국가 간 이런 동반 성장을 넓은 의미로 해석해야 되지 않냐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오늘 내용을 보시면은 어떻게 하면 실질적으로 동반 성장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얘기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요새 책도 좀 그거 관련해서 좀 쓰시고 준비하시고 계시죠? 지금 저 아직도 이름을 못 정했어요. 책 제목을 못 정했어요. 네, 책을 하나 네. 곧 낼 겁니다. 네. 그리고 출판 시기도 좀 늦어졌어요. 네. 뒷마무리가 그렇게 쉽지가 않네요. 아, 그러시군요. 네. 그 책 제목을 저를 돕고 있는 연구원들은 동반성장 체제론이라고 그러는데 네. 너무 무거운 것 같아요. 그래서 책 제목으로는 그렇죠. 그랬더니 뭐 동반성장 사회의 길 이렇게 내고 왜 동반성장인가 이렇게 네. 아이디어를 냈습니다만 네. 아직 정하지 못했으나 그런 동반성장에 관한 네. 지침서라 그럴까 네. 그런 게 하나 나올 겁니다. 좀 소책자입니다. 아. 이 책에서 이제 저희가 주장하고자 하는 것, 그래서 저희라고 하는 건 저도 그렇고 네. 동반성장 연구소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네.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정의로운 사회에서나 동반성장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럼 정의로운 사회가 뭘까 이렇게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래전부터 이런 생각을 했는데 각 개인이 그 능력을 최대한 개발할 수 있게 하고 그 도중에 좀 그러자면 경쟁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경쟁에서 처진 사람은 패자 부활할 기회를 주고 패자 부활. 네. 예. 동시에 각 개인의 경쟁 과정에서 공정성이 확보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각 개인이 자기 능력을 최대한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다. 네. 그렇자면은 교육 기회가 상당히 중요할 것 그렇죠. 같아요. 예. 교육 기회도 중요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떻든지 간에 각 개인이 그러자면은 경쟁을 할 텐데 네. 거기서 처진 사람은
패잡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예. 또 아주 처진 사람에 대해서는 예. 최저 생활을 보장도 해주는데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룰을 지키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룰을 안 지킨 사람에 대해서는 따끔하게 네. 벌을 줘야 되는데 네. 우리 사회의 과거를 보게 되면은 돈 많다, 또 권력 있었다 네. 하게 되면은 큰 그 잘못을 저질렀는데도 네. 그냥 뭐 기소유예다, 집행유예다, 네. 무슨 뭐 병보석이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것은 그 올바른 공정한 사회와는 거리가 먼 것 같고 네. 또 세금을 제대로 내야 되는데 재벌들이 그 상속을 할 때 편법 상승을 통해서 세금을 전혀 안 내주는 안 내는 조금밖에 안 내서 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 금방 말씀하셨듯이 역시 교육 기회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야말로 어릴 때 예. 그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습니다만 그때만 해도 개천에서 욕난다는 말이 나올 정도인데 지금은 그 사교육비가 굉장히 네. 많아져 가지고서 그 부자들의 사교육비하고 가난한 사람들의 사교육비 차이는 뭐 7배, 10배 막 난다 그래요. 그래서 주요 대학에 입학하는 비율이 점점 이렇게 강남이나 수도권에 있는 좀 중산층 이상의 가정에서 훨씬 더 많이 간다고 그렇습니다. 제가 총장에 취임했더니 네. 서울 출신이 42%예요. 서울에 들어가는 학생들이. 서울대학에. 예. 강남 출신이 26%예요. 뭐 그러면 압도적이네. 서울이 42, 예. 서울이 강남이 26. 서울의 절반을 예, 절반 이상이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예. 지역균형 선발제를 채택했습니다. 아 그때 그 이사장님 재임 당시에 채택했죠. 2005년부터 했죠. 네, 물론 네. 제가 2002년 7월에 취임해갖고 한 네. 1년여 동안 그 학교 내에서 여론을 수렴을 해갖고 네. 실행을 했습니다. 그 목적은 두 가지예요. 네. 하나는 서울대학교 더 나아가서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는 그 구성원들이 다양해야 된다. 구성원들이 다양해야 다양한 배경을 갖고서 그렇죠. 서로 부딪히게 되면은 네. 뭐 새로운 많은 것을 배우게 된다 하는 네. 것이고 또 하나는 바로 형평 또는 이 동반 성장입니다. 그래서 예. 이 서울의 인구가 4분의 1밖에 안 되는데 네. 4분의 1도 안 되죠. 예. 지금 서울 1,000만 20%밖에 안 되는데 네. 42%가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형평이나 균형에는 어긋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네. 전국 방방곡곡에서 다 잘 들을 수 있도록 하자. 예. 그래서 처음에는 지역 할당제를 주장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 위헌이라고 그래갖고 지역균형 선발제를 고쳐서 네. 딱 어느 군이나 어느 시에서 몇 명 뽑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 모든 고등학교가 3명씩 추천을 해주면은 예. 그 중에서 우리가 한 1,000명은 따로 저 지역균형 선발을 뽑겠다 했던 네. 것이 이게 바로 동반성장의 한 모습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서울대는 참 네.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보다 더 앞에서 예. 그 어릴 때부터 저 교육 기회를 갖다가 될 수 있으면 그 골고루 주도록 해야 하는 것도 이 공정 사회하고 상당히 통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제 그러한 정의로운 사회가 필요한데 부정과 부패가 하도 만연하고 그 일종의 학연, 혈연, 뭐 지연으로 묶인 뭐 이런 관계들이 많다 보니까 그걸 극복하는 게 너무 힘든 것 같아요. 보니까. 예.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지금 좌절하고 있습니다. 예. 공천원금 40억 그러면 40억이 얼마나 큰 돈입니까? 그렇죠. 그렇죠. 평생 만져보지도 네, 못하죠. 그러니까는 좌절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 첫 출발점은 동반성장으로 가기 위한 첫 출발점은 사실 이 출발점이라긴 하지만 그 금방에 고쳐지겠습니까? 장기적으로 해야 되는데 정의로운 사회만이 동반성장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동반 성장하기 위해서는 또 지속 가능한 발전이 좀 이루어져야 되죠.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네. 지속 발전은 좀 더 넓은 개념이고 네. 지속적으로 성장을 해야 되는데 네. 성장을 하려면은 투자가 필요합니다. 근데 투자는 지금 보면은 대기업들은 돈은 많은데 투자 대상이 없고 예. 중소기업들은 투자 대상을 있는데 돈이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대기업들이 오늘 뭐 조간해 봤더니 그 현금성 자산을 66조 가지고 있다고 그러는데 바로 얼마 전까지 100조가 훨씬 넘었다고 네. 그랬습니다. 100조가 얼마나 큰 돈인지 아세요? 뭐 엄청나게 큰 돈. 참 큰 돈이에요. 사실 뭐 이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예. 1조가 뭐 엄청난. 1조가 얼마나 큰 네. 돈이냐면은 예수님이 네. 또는 부처님이 예. 마찬가지로 예. 태어나시고서부터 오늘까지 매일 예. 하루도 그러지 않고 100만 원씩 써도 예. 1조 원 다 못 쓸 정도로 큰 돈이에요.
하루에 100만 원씩 네. 예, 수천 년 동안 써야 돼요. 네, 부처님도 마찬가지고 예. 예수님도 저 마찬가지인데 네.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 대기업은 돈은 많은데 투자의 대상이 없다는 것은 첨단 기술, 핵심 기술, 원천 기술 좀 부족하다는 말씀인데 중소기업은 나름대로 투자 대상이 있는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네. 대기업의 돈이 중소기업으로 흘러 들어가도록 하자 하는 것이 네. 바로 동반성장입니다. 이익이 많이 나면 좀 나눠라. 네. 저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들어가지 말아라. 또 정부가 저 조달청을 통해서 물건 발주할 때 75%는 네. 중소기업이 직접 발주해라. 네. 이런 것들이 바로 동반성장의 하나의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돼야 지속 가능한 성장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이 이루어지고 네. 그렇게 돼야 이제 저 동반성장이 이루어지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궁극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중소기업에서 일한다 할지라도 대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임금의 한 75 내지 80% 정도만 얻기만 해도 예. 저 중소기업 사람들이 대기업으로 안 가고 네. 중소기업으로 많이 갈 거예요. 그렇게 되면 중소기업의 사람들이 모이니까 중소기업이 자연히 발전을 하고 중소기업이 발전하면 대기업이 또 발전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지속 가능한 성장 또는 발전이라고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속 가능한 성장,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도 동반성장이 필요하고 네. 또 동반성장이 되면은 성장이나 발전이 또 지속 가능하고 이렇게 볼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현재 이제 한국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요. 예. 어려운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하나는 대외적으로 볼 때 그 대외 의존성이 너무 높습니다. 수출 위주의 경제가 그렇습니다. 너무 네. 수출이 GDP가 55%예요. 네. 외국에서 기침하면 우리가 폐렴 걸린다고 네. 할 정도고.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도 사실은 우리나라 문제가 아니라 사실 미국의 서프라임 사태가 사실 뭐 우리한테 영향도 주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유럽발 금융위기도 그렇고 유럽. 그러니까 이제 대외 의존도가 너무 높고 네. 두 번째로는 재벌이 너무 힘이 큽니다. 네. 그래서 재벌과 수출 대기업이 주로인 재벌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네. 모두 다 재벌 맘대로 하는 것이죠. 사실 요번에 그 현 정부 초기에도 그 고환율 정책 때문에 또 문제가 좀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건 뭐 정말 네. 단기에 수출을 늘리기 위해서 환율을 예. 올려주는 건데 네. 그게 결국은 양극화를 크게 예. 만든 원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예. 또 하나 보자면은 이 가계 부채가 너무 많습니다. 이런 것들도 우리 한국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데 좀 저해적인 요소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부채공화국이 된 거죠. 예. 사실은 현 정부 들어서 7470님 아까 말씀하셨지만 사실 거의 뭐 성장주의로 갈 것처럼 얘기했는데 사실 성장 거의 못하고 그냥 제자리 걸음만 5년 동안 한 게 아니냐. 네, 뭐 2008년에 미국발 예. 글로벌 금융위기 등 국제 여건이 좀 나쁜 거는 사실입니다만 네. 그 사실은 747이라는 게 허황된 것이었어요. 그 당시에 네. 공약 자체가 얼마나 멋있습니까? 747 그러면 우리 어릴 때 나온 비행기 이런 거 비행기 멋있어가지고서 그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네. 그건 불가능한 공약을 내세웠기 때문에 이루기 힘든 것이긴 한데 국제 여건까지 나빠서 더욱더 힘이 들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첫째 지금 해외 의존도가 높은 거야. 뭐 해외 의존도 높은데 이제 앞으로는 좀 수출 중심보다 내수 중심의 경제로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좀 더 내수를 강화시킬 수 있도록. 예. 그다음에 정부와 재벌 간의 관계에서 지금 완전히 재벌 공화국이라는 말이 무색해. 재벌 공화국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한테 설득력을 가질 정도로 네. 정부하고 재벌하고 힘의 균형이 안 취해져 있어요. 재벌이 더 셉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사실은 정부의 많은 보고서들, 예. 국책연구소의 많은 보고서들 이런 것들이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제공하는 것들도 많아요.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제공하는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되면은 결국 이 나라는 재벌공화국밖에 될 수가 없죠. 동반 성장하고는 거리가 먼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힘 있는 정부, 다시 말해서 국가 역할을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네. 정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하나 더 보태서 좀 더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 이 대학과 지역 공동체가 예. 연결된 기술 집적 중소기업 클러스터라고 그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대학과 중소기업이 연계돼서 연계된 대학과 지역 공동체가 예.
지역 공동체 예. 연결된 예. 기술 집적 중소기업 클러스터라고. 굉장히 구체적인 내용 같아요. 예, 이게 사실은 네. 중소기업을 위한 신산업 정책이 필요합니다. 과거 5, 60년의 경제 정책은 전부 대기업 위주 정책, 네. 특히 수출 대기업 위주 정책이었는데 네. 이제는 저 내수 중소기업을 위하는 저 신산업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예. 독일이 그렇게 센 거는 독일의 중소기업이 센 거는 예. 독일의 중소기업들은 거의 모두 다 저 특허 전문 기업들이에요. 특허 전문. 특허가 하나 있어요. 글로벌한 기술, 세계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거죠. 특허가 작전. 있기 때문에 예. 대기업이 뭐라 그래도 당신하고 거래 안 하겠다. 왜 큰 자와 작은 자가 대등한 관계로 활동하는 것이 경제 민주화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독일 같은 데는 중소기업이 특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튼튼해서 대기업한테 언제든지 노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도 그런 방향으로 가려면은 대학하고 지역 공동체가 연결된 기술 집적 중소기업 클러스터를 만들면은 대중소기업 격차도 줄어들고 네. 저 지방하고 서울과의 네. 격차도 줄어들고 그렇게 격차가 줄어들면 결국은 빈부 격차도 줄어들어요. 네.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부자고 네. 서울이 지방보다 더 부자고 그러는데 그 격차가 줄어든다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빈부 격차도 줄어들고 빈부 격차가 바로 줄어든다고 한다면은 네. 우리 사회 전체가 그렇죠.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도 그 격차가 더 줄어드는 네.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사실 말씀 듣고 보니까 지난번에 사실 그 1회 방송 때 그 사실 현 정부에서 이제 총리직을 제안하셨을 때 이제 수락하셨던 게 현 정부에서 좀 밸런스를 좀 맞춰 보고자 네, 균형치의 역할을 네, 균형추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근데 총리가 의외로 그 좀 힘이 없으셨다고 총리 역할에 그러셨지 않습니까? 예, 아니 뭐 제가 힘이 없는 것도 있지만 제도적으로 힘이 없어요. 제도적으로. 이제 헌법 86조는 네. 하여튼 대통령을 보좌해서 국정을 통할하도록 돼 있는데 네. 총리가 뭐 인사권도 없고 네. 예산권도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일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서 예.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권력 구조가 좀 바뀌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 큰데 네. 그 권한을 좀 총리한테 네. 이양을 하고 사실 그것이 양에 안 찬다고 한다면 더 커다란 변화, 뭐 내각 책임제라든지 아주 본격적인 이원 집정제라든지 이런 네.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네. 대통령의 권한이 축소돼야 된다. 이거는 뭐 제 믿음입니다. 제가 총리를 하면서 경험을 통해서 배운 것입니다. 국무위원들 중에서 누가 힘이 제일 세신가요? 네. 총리가 영어로 프라임 미니스터예요. 그러니까 네. 제가 제일 세야 되는데. 그러니까 총리가 제일 세야 되는데 안 세시대. 뭐 제가 다른 국무위원들보다 약했다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네. 사실 총괄을 하려면은 네. 저 힘이 더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인사권, 예산권이 좀 있어야 되지 않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기재부 장관이 굉장히 세다고 들었는데. 어려워들 하지만 뭐 꼭 기재부 장관이 세다기보다 돈줄을 쥐고 있는 사람이 세죠. 보건복지 예산도 많아요. 그래서 네. 보건 예산은 별로 없을지 모르지만 복지 예산이 네. 상당히 있는 겁니다. 뭐 30% 훨씬 넘을 겁니다. 예산 중에. 그다음에 기획재정부가 이제 전반적으로 통과를 하니까 네. 기획재정부 장관도 네. 힘이 세다기보다 그냥 많은 사람들이 와서 거기 예산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예산을 뭐 이리 좀 도와달라 저리 좀 도와달라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힘이 세다기보다 부탁을 많이 받는 데라고 볼 수 있죠. 그렇군요. 하여튼 지금 이런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현 정부에서 좀 구현이 됐으면은 우리나라가 좀 더 동반성장하고 또 지금 이 현재 이 MB 정부에서 계속 정체 상황이 이렇게 계속돼서 좀 이 올해가 넘어가면 좀 경제 위기가 오지 않을까 그런 위험 좀 걱정도 좀 되거든요, 사실은. 저는 올해 넘어가기 전에 네. 거시 경제 지표나 네. 미시 경제 지표, 네. 다시 말해서 성장률, 물가 상승률, 국제 수지는 거시 경제 지표고 네. 미시 경제 지표라고 하는 것은 기업의 수익률, 네. 또 은행의 부실 대출 비율 이런 것들이 미시 경제 지표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 지표들의 상당 부분이 9월달, 10월달 가면 굉장히 악화될 거라고 저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악화되고 세상에 알려지는 날에는 지금도 많이 악화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사람들 네. 더 민심이 네. 싸늘해지고 흉흉해질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두의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회 범죄도 네. 늘어나고 예. 사회가 혼란에 빠질
어떻게 되나 그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정부가 잘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적어도 걱정입니다. 마음속에서 알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네. 정부에서 나온 여러 가지 발표문이라든지 보고서 같은 걸 보면 그런 게 전혀 언급이 없어서 참 걱정입니다. 위기를 솔직하게 좀 국민들에게 알리고 이걸 좀 대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냥 문제 없는 것 같이 덮으려고 하는 느낌이 들어서. 네. 정권이 지금 몇 달 안 남았으니까 네. 각 장관들은 네. 아이 뭐 이 정권 내 문제 안 생기면 되지 않냐 하는 생각으로 될 수 있으면 저 이렇게 그 뭐라 그럴까 숨긴다 그럴까 네. 밝히지 않으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그 다음 정권에 가서 이제 다 터질 굉장히 것 어려워질 거죠. 네. 그러나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하기는 이번 뭐 늦가을쯤 되면은 그 경제 지표가 굉장히 하향 곡선을 그리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덮는데도 한계가 있으니까 객관적인 지표가 너무 나빠지면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렇습니다. 예,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실 올해 그 대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다가올 금융 위기나 우리나라의 경제 위기를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좀 이거를 극복하고 말씀하셨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회로 만드느냐 이런 리더십과 그런 그룹들이 좀 지금 가계 부채가 굉장히 예. 그 심각하지 않습니까? 네. 저 가처분 소득의 150%, 즉 1,000조 원 정도 되는데 이게 이제 주택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은 가계 부채가 굉장히 심각하게 될 것입니다. 네. 그다음에 또 지금 유럽의 경제 위기가 지금까지는 우리들의 직접적인 수출의 감소, 또 중국의 물건을 팔아서 중국이 저 마지막 타치에서 물건 파는 것이 줄어들기 때문에 간접적인 수출 감소로 되는데 네. 아직까지는 금융 면에서 별 부작용이 효과가 없었습니다만, 파급 효과가 없었습니다만 만약에 유럽이 더 어려워져 갖고 네. 더 어려워지게 되면 우리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들이 유럽에서 대출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 돈을 회수하려 든다고 할 때 또 다시 우리 금융 외환 위기가 네, 터질 우리 수 금융 있겠네요. 문제도 네. 또 외환 위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게 네. 간단하지 않을 것 같아서 네. 걱정이 많이 들고 아마 이번 늦가을에는 경제 문제가 아마 그 언론에 네. 상당 부분을 차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사장님의 이 동반성장 정책이라든지 이러한 그 거시경제 위기라든지 이런 부분 그러니까 결국은 좀 99%도 같이 잘 살 수 있는 그러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책 솔루션이 시급히 좀 처방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네. 예, 뭐 제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러나 저 앞으로 콘서트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콘서트 어떤 네, 콘서트? 동반성장 가치 확산을 위한 콘서트죠. 아, 동반성장 콘서트. 네. 그러니까 이제 책이 나오면은 아주 더 책자를 보이고서 하는 것이고 네. 책이 나오기 전에도 이번 금요일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러십니까? 네, 동반성장 어디서 콘서트 시작하십니까? 이번 금요일은 굿모닝 시티라고 있죠, 동대문에. 네. 굿모닝 시티에 가서 네. 동반성장 콘서트를 시작하고 또 다른 전국의 지역으로 가서 네. 할까 생각하고 우리 그 안철수 원장이 청춘 콘서트 한 것처럼 이번에는 동반성장 콘서트. 예. 책 제목도 이번에 그 안철수 원장은 안철수의 생각 뭐 이렇게 좀 편안하게 대담식으로 내셨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책 모르겠어요. 제목도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편안하게 내시는 네. 것도 어떨까? 왜 동반성장인가 이렇게 하든지 네. 동반성장 동반성장? 사회로 가는 길 네. 이렇게 하든지 모르겠. 동반성장 이야기. 네. 동반성장이 여기도 괜찮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동반성장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고요. 네. 그럼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국민들이 힘을 주셔야죠. 사실은 뭐 이사장님 혼자서 하시는 일이 아니라 이사장님 같은 분들이 이제 지도력을 발휘하시려면 국민분들의 힘을 모아주셔야 그 위임받은 힘을 가지고 나라를 좀 바른 방향으로 바꿀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사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나라든지 국민들은 자기들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갖는다. 또 정부가 어떤 개혁을 할 때 그 개혁의 수준은 일반 국민의 수준을 넘지 못한다. 말을 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정말 정신 차리고 개혁이 잘 되고 있는지, 정치 잘 되고 있는지 이런 거를 예의주시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 국민들은 참 현명해요. 하나하나 보면 저 사람 왜 저렇게 생각하나 하는데
선거가 끝나고 나면 되게 아 정말 현명한 선택을 했구나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뭐 그건 인정하나 국민들이 개혁 그러면 진짜 개혁 마인드를 더 키우고 정치 그러면 정치 발전을 위한 노력을 더 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국민에 달려 있어요. 네. 네. 국민들이 좀 근데 좀 선택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그 후보들이 너무 예를 들어서 고정이 선택지가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적어도 사지선다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뭐 이렇게 OX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이제 둘 다 X 같은데 둘 다 X인데 어쩔 수 없이 O 찍고 막 이렇게 네. 하는 경우도 많지 않느냐 좀 그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뭐 글쎄 뭐 무슨 최선 차선의 후보를 뽑는 것이 아니라 예. 최악은 아니라 할지라도 예. 차악을 뽑겠다고 예. 하는 걸 보고 참 서글픈 생각이 듭니다. 계속 여태까지 계속 그려오지 않았나 네.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네. 그렇게들 얘기하는데 하여튼 네. 저 이제는 그 최선 차선을 뽑을 수 있도록 그 후보들이 그렇죠. 그 무대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을 네. 좀 쉽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조금 뭐 계속 양대 정당의 어떤 큰 장벽에 가로막혀서 그렇습니다. 예. 네. 좀 제3지대에 있는 분들이나 좋은 인사들이 뜻을 펼치기가 어려운 예, 거죠. 언론에서도 그냥 안더러. 양당 모습만 보여주지 그렇죠. 그 다른 세력들의 네. 모습은 보여주지 않고 있는 것 같아서 네. 안타까울 때가 뭐 한두 번이 아닙니다. 네. 사실 우리 현명한 국민들의 선택을 제한하는 이러한 정치권의 장벽들도 좀 무너져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안철수 원장으로 대변되는 어떤 새로운 안철수 현상이죠. 일종의 안철수 현상은 이러한 지금 국민들도 현실에서 너무 어려움 많이 겪고 계시고 위기 징후를 많이 갖고 계시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일종의 그 민의의 반영이 아니냐 뭐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거든요. 예. 아 마지막으로 근데 제가 정치 마치려고 하는데 예 질문이 하나 왔네요. 예. 그 좀 마지막 질문 하나 받고 정리하겠습니다. 그 우리 이사장님이나 또 안철수 원장이 대한 정치 세력으로 자리 잡으려면 어떠한 필요 충분 조건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해법은 있으신지요? 뭐 이런 질문이 하나 올라왔네요. 네. 아, 뭐 어차피 지금 새로운 정치를 갈망하는 국민들의 어떤 갈망이 있거든요, 사실. 네. 우선 각자 뭐 안철수 교수나 저를 떠나서 네. 그 저 기존 여야 말고 제3세력이 나오려면 그 제3세력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비전이 확고해야죠. 자기 비전을 보이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뭐 그 보수 언론들이 관심을 안 보인다면 새로 생긴 언론들이 관심을 보인다든지 네, 새로운 미디어 환경이 좀 많이 그럼으로써 예. 국민들의 관심을 끌어야 되지 않냐는 건데 가장 중요한 거는 역시 거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비전을 확고하게 보여주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사장님을 지지하고 이렇게 좀 후보로 옹립하려는 분들도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전 잘 모릅니다. 좀 가르쳐 주시죠. 아 그렇습니까? 제가 좀 몇 분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아 네. 그 결과적으로 조금 더 이제 의지 표명도 많이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동반성장 콘서트를 통해서 좀 여러분들 이야기도 많이 들어보신다면 좀 더 분명하게 예 다시 한번 선생님한테 선생님한테 강조하지만 저는 동반성장을 일생의 과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반성장에 도움이 된다면은 무슨 일이든지 할 각오가 돼 있지. 네. 지금 제가 어떤 뭐 자리를 추구한다든지 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을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반성장에 도움이 되는 거라면 어떤 희생도 할 수가 있다. 네. 뭐 예를 들자면 동반성장위원장 자리 그 월급도 없었어요. 네. 자동차 기사밖에 안 줬는데도 네. 제가 가서 일한 거는 동반성장을 위해서 한 겁니다. 그거 안 하고 딴 거 했으면 딴 데서 돈도 많이 벌 수 있었을 텐데. 사회이사 하시고. 예, 그러셨군요. 앞으로도 그러면은 계속 이런 동반성장에 필요한 그런 자리나 뭐 그런 역할을 어떤 세력에서든지 요구를 하시면 응하실 마음이 있으시고. 뭐 도울 용의가 있습니다. 예, 그러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이제 그 새로운 정치를 갈망하는데 사실 선택지가 없어서 고민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이런 국민들에게 한 말씀 좀 해주시고 우리 정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그 모든 것은 국민들의 현명한 사고와 선택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국민들이 현명한 선택을 하려면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확고한 비전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낙천주의자입니다. 저 일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 나라가 앞길이 밝지 네. 어둡지만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이사장님의 이 낙천적인 또 긍정적인 이러한 생각들이 사실 올해 지금 절망에 힘들어하시는 우리 국민들에게 하나의 또 신선한 활력소가 되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네요. 예, 오늘 이렇게 저희 99%가 함께 잘 살기 위해서 동반 성장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 정문찬 이사장님과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